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2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네요. 기말에 보유 중인 개별 재고자산별로 구입원가를 파악하여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장점, 가장 정확한 단가 결정 방법이다. 단점, 개별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많을 때 재고자산별로 구입 단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무슨 방법입니까? 개별법을 설명한다, 그지요? 물건 한 개 한 개마다 꼬리표 달아가지고 얼마 주고 구입했는지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정확하겠지. 그런데 물건 개수가 많다든지 종류가 많으면 이거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선행손주법, 후이손주법, 평균법 같은 방법을 좀 고안해 보았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개별법.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신뢰성의 구성요소 3가지다. 그지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지. 적시성이라는 것은 질적 특성 중 신뢰성이 아니고 목적 적합성의 구성요소였다. 그지요? 목적 적합성의 구성요소도 3개인데 뭡니까? 적시성, 그리고 그 외에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라는 거가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문제 3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1번.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된다.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취득할 때 수수료 생기는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1번 맞는 지문. 2번.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기말평가한다. 그지? 그게 원칙인데 우리 기업의 기준을 보면 아주 예외적인 단서 규정도 있답니다. 읽어볼게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즉 주식인데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다 이겁니다. 그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지? 할 수 없이 기말평가 하기 어려우니까 원가법 적용하는 것도 인정해 주더라 이겁니다. 기업의 기준에 이러한 단서 규정도 있긴 있구나. 괜찮다. 3, 4번 지문 통해서 확실하게 답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조금 모호한 생소한 내용이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 오케이. 3번.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손익은 수익 비용에 해당하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된다. 맞지요? 4번.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므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한다. 확실히 틀린 지문이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지만 처분 손익은 수익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 그지? 그런데 좀 틀리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4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 정답 되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문제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 계정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을 찾아보십시오. 대손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차감 항목,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 그지요? 1, 2, 4는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만큼. 3번 퇴직금의 충당 부채는 그냥 부채인 거다. 그지? 충당 부채라는 부채이다. 무언가에 대한 차감 계정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지. 문제 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권은 자가창설 영업권과 매수 영업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지요? 2번. 연구비와 개발비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연구비는 단기 비용 맞지만 개발비는 자산이잖아.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되겠지. 정답은 2번. 3, 4 확인합시다. 3번. 삼각기관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지요. 4번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맞지요? 문제 6번 다음 중 자본의 분류 항목의 성격이 다른 것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된다. 그지요? 다른 거는 4번 되겠지. 문제 7번 다음의 자료 중 빈칸 A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자,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거가 영업이익이다. 그지? 그게 20만 원이고 판관비가 15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겠습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지 뭐. 35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15만 원 빼가지고 20만 원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뭡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가 매출 총이익이다. 그지? 그게 35만 원이고 매출액이 50만 원이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 15만 원 되겠지. 그지? 그래서 50만 원에서 15만 원 뺀 거가 35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매출 원가가 15만 원이야.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30만 원 플러스 당김이 21만 원 마이너스 기말 재고한 거가 15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는 얼마겠습니까? 30만 원, 21만 원 더한 거에서 15만 원 빼면 되겠지. 그지? 30만 원 플러스 21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하면 36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4번. 문제 8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올해 12월 31일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계산해 보십시오.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은 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10월 31일에 단기 매매 증권 100주를 취득했고 한 주당 4,000원 줬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 단기 매매 증권 100주 취득했고 그때는 한 주당 6,000원 주었답니다. 자, 200주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서 150주를 주당 5,500원에 처분했답니다. 평균법으로 금액 계산하면 된대요. 사실 이 자료로도 아주 손쉽게 처분손익 계산할 수 있겠지. 직관적으로 일단 손쉽게 일단 답 먼저 뽑아보고 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4,000원 주고 100주, 6,000원 주고 100주 샀어. 그러면 200주 들고 있는데 평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주당 5,000원이지 뭐. 이렇게 작업에 기록되어 있을 건데 한 주당 5,000원 기록되어 있는 거를 한 주당 5,500원 팔았습니다. 그럼 한 주당 얼마 이익 받습니까? 500원씩 이익 받지 뭐. 몇 주? 150주. 그러면 150 곱하기 500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75,000원 이익 보았습니다라고 계산되고 그지? 정답은 4번 되겠지. 아주 뭐 답은 직관적으로 쉽게 뽑을 수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본다면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뭔가 물건을 파는데 단가 산정한다고 우리 재고자산 단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기말 단가 산정 방법 고고 사용하는 겁니다. 뭐 선의선주법, 후의선주법, 총평균법 이런 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회사는 평균법 쓴다 이겁니다. 평균법은 다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동평균법이든 총평균법이든 동일한 결과값 나오도록 자료 제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재고장 찍으면 되겠지. 지금은 상품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수량이랑 단가까지 관리해가지고 총계적 원장 적어보자 이겁니다. 나의 자리 왼쪽이잖아. 기초 자산. 자, 기초는 없고 10월 30일에 취득했습니다. 100주 취득했고 한 주당 4,000원. 그러면 40만 원이겠지 뭐.
다음에 백주. 이번엔 한 주당 6,000원. 60만 원. 자, 왼쪽 수량은 200개고 금액으로는 100만 원 되겠지. 그래서 100만 원을 200개로 나누면 한 주당 5,000원이다 이겁니다. 그지요? 자, 총 평균법에 따라서 단가 구해봤습니다. 이동 평균법도 마찬가지야. 동일한 결과야 지금. 그리고 이제 평균 구한 상태에서 12월 31일에 150주 팔았다 이거지. 그럼 150주 팔린 부분은 이제 재고자산으로 따지면 매출 원가고 그지? 나머지 50주가 기말 재고로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수량으로는 200개고 금액으로 따지면 그지? 100만 원을 나누어 먹는 거다 이겁니다. 자, 평균 금액이 5,000원이라고? 5,000 곱하기 150 하면 75만 원. 50 하면 25만 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연중에 팔았다. 재고자산이라면 여기 매출원가겠지만 지금은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지?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할 때 없어지는 자산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다 그지?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감소 적는데 얼마? 75만 원 적자 이거지.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돈 받았다고 가정할까? 150 곱하기 5,500. 82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차이가 7만 5천 원 기록된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됐죠? 직관적으로도 다 뽑을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 가지고 한번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았다. 오케이. 문제 9번. 다음의 원가 분류 중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만으로 짝지어진 것을 찾아보십시오.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눈다 그지? 직접 추적할 수 있다면 직접 원가, 추적할 수 없다면 간접 원가.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다와 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됐지요? 참고로 고정원가, 변동원가라는 것은 뭐에 대한 분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그리고 뭐 남아있는 거 매물 원가, 관련 원가 이런 거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냐 없냐 뭐 그런 차원에서 분류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오케이. 정답은 3번. 문제 10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원가 및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계산해 보십시오. 오케이. 자, 제공품의 물량 흐름 파악합시다.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제공품 3,000개. 착수가 3만 개. 그럼 왼쪽 수량 33,000. 오른쪽 완성된 거가 2만 개. 기말 제공품이 13,000개. 오른쪽 어깨도 33,000.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50%. 자, 파이프라인 그립시다. 평균법은 기초재원품의 기완성도 무시하니까 2만 개 전부 다 올해 새로 투입해가지고 완성되었다고 본다 그지요? 13,000개는 처음부터 투입되어서 50%에서 멈추었다. 자, 2만 개는 자,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뽑읍시다. 2만 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완성돼 버렸으니까 2만 개 그대로 적어준다. 13,000개는 이제 투입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거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야금야금 균등 투입. 오케이.
그러면 13,000개는 50%까지만 진행되었지만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받았으니까 13,000개 곱하기 100%로 계산한다, 그지? 그와 달리 가공비는 13,000개 곱하기 50%에서 6,500개를 적어주자. 자, 재료비는 33,000, 가공비는 26,500. 오케이. 정답 찾습니다. 재료비는 33,000, 가공비는 26,500 돼 있는 2번이 정답. 문제 11번. 다음 중 보조품문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세요. 1번.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 각 제조품문에 배분되는 금액은 배분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틀렸다, 그지요? 배분 순서에 따라서 금액 결과가 달라진다, 그지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합시다. 2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한다. 그지? 3번. 배분 방법의 정확성은 상호 배분법이 단계 배분법보다 높겠지, 그지? 왜? 서로 주고받는 걸 전부 다 고려하는 거가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우선순위 정해서 한쪽만 고려하니까. 오케이. 상호 배분법이 조금 더 정확할 거다. 4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품은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기말 제품 재고액. 이런 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록 안 되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상세 내역에 기재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품 원가, 기초 원재료 재고액 이런 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재가 된다. 문제 13번 봅시다. 다음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1번,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2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그리고 조세를 물납하는 것.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세법이 명시하고 있더라, 그지? 그러면 정답 4번 되겠지. 4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증여하는 것. 요거는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그지?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이다 이겁니다. 요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 문제 14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보십시오. 국세이다 맞고요. 물세이다 맞고 간접세이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렸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이겁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좀 다른 모양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시점이 공급 시기이더라. 그지요? 자판기 통해서 물건 판다고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언제 음료수 뽑아갔는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자판기 주인이 그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내오는 그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더라. 2번,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실제로 위탁받은 재화를 판매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치요? 회계와 똑같습니다. 홈쇼핑에 물건 팔아주십시오. 맞겠다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언제라고? 홈쇼핑이 고객한테 물건 팔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겁니다. 3번, 내용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저기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치요?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지 뭐.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고 했다, 그지? 그런데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질문.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2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좋습니다.